우선은 다양성 지나가긴 했는데 다양성을 조금은 끌고 와서 봐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다양성에 대한 얘기 조금만 하고 시작을 할게요. 다양성이라고 얘기하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뭐뭐 있었는지 혹시 기억할까요? 승기 학생? 모르겠어요. 손준 학생 혹시 할까요? 뭐뭐 있었어요, 다양성? 맞아요. 또요? 맞아요. 하나만 더. 유전적 다양성입니다. 유전적 다양성부터 볼게요. 지금 이제 수행평가 대체하신 학교도 있고 범위가 빠진 학교도 있는데 다양성부터 보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 과학 단원들의 관계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다양성 앞에 단원이 뭐였냐면 진화였고 생물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가. 지금부터 보셔야 되는 단원은 이 우리가 살아가는 서식지라고 얘기할게요. 서식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생명체에서 시작해서 서식지에 어떻게 도달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그 연결고리가 되는 게 다양성이어서 다양성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양성에서는 두 가지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다양성에서는 첫 번째, 기준이 무엇인가. 두 번째, 왜 필요한가.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얘기하는 녀석의 기준은 뭐냐면 이 녀석의 이제 기준은 우리 뭐 유전적으로 다양하다라고 얘기하면 뭘 이제 다양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표적으로 뭐 인종의 다양성 이런 거 얘기하죠.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은 조건부가 좀 하나 붙는데 하나의 종 안에서입니다. 하나의 종 안에서라는 조건이 붙고 그 안에서 뭘 볼 거냐면 형질의 다양한 정도. 형질이라는 표현 혹시 기억할까요? 형님? 어떤 내용인지 혹시 기억해요? 뭘 형질이라고 하죠? 생김새나 특성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뭐 사람의 생김새를 보시면 쌍꺼풀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하죠. 뭐 보조개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런 거 이제 생김새라고 얘기하는 거고 특성은 뭐냐면 운동선수 자식이 운동신경을 타고나기도 하죠. 이런 건 생김새로 드러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어떤 유전적인 요인들을 다 포함해서 형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안에 형질이 얼마나 다양한가를 보는데 요 문장이 무슨 문장인지 한 번만 생각해 볼게요. 하나의 종 안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도 속눈썹이 있고 강아지도 속눈썹이 있죠. 그럼 강아지 속눈썹이랑 사람 속눈썹을 비교할 수 있죠. 하지만 유전적 다양성 안에서는 하나의 종 안에서만 하자는 거니까 강아지 속눈썹이랑 사람 속눈썹은 비교해라 말아라. 말아라라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하나의 종 안에서만 봐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이제 왜 필요한가 얘기를 해보면 필요는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꿈이 독립이었거든요. 성인 되면 무조건 집에서 나가서 살아야지. 이게 꿈이었는데 집에서 나와서 산 지가 꽤 오래돼서 가끔씩 이제 집에 한 번씩 놀러 가서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을 먹는데 뭐 나이 먹어도 애는 앱니다. 여러분 부모님한테 이제 자식은 자식이니까 집에 가면 항상 어머니께 뭐라 그러냐면 고기 반찬 없으면 밥 안 먹는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도 다 사람이 저도 사람이니까 하나의 종 안에서죠. 선생님은 육식만 한다고 해봅시다. 가정을. 그리고 뭐 예서 학생은 채식만 하고 현우 학생은 육식, 채식 다 한대요. 잡식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 지구 환경이 갑자기 확 바뀌었어요. 뭐 운석이 떨어졌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환경 오염의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더 이상 동물을 못 키우게 됐다고 해보죠. 그럼 이제 육식을 해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선생님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보셨던 채식하는 친구, 잡식하는 친구, 육식하는 친구 다 있죠. 그럼 얘네가 왜 필요하냐면 지금처럼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급격한 환경 변화가 올 수 있어요. 자연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이렇게 급격한 환경 변화가 왔을 때 만약에 모든 사람이 선생님처럼 육식만 하면 방금 사람이라는 종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멸종해 버렸어야 되죠. 그래서 요 유전적 다양성 왜 필요하냐면 급격한 환경 변화가 딱 찾아왔을 때
멸종을 막아줘요. 잡식하는 친구도 있고 채식하는 친구도 있어야 육식을 못하는 환경이 딱 던져졌을 때 인간이라는 종이 멸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걸 이제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 이제 종다양성을 볼게요. 종다양성은 마찬가지로 기준을 보시면, 종다양성 기준은 이름부터 딱 들었을 때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종의 다양한 정도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종의 숫자가 중요한데, 이 종의 숫자만 볼 건 아니고 뭐까지 봐야 되냐면 고른 분포까지 봐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어느 지역에 뭐 강아지, 토끼, 뭐 고양이 이렇게 세 종이 살고 있대요. 옆에 있는 동네도 강아지, 토끼, 고양이 세 개의 종이 사는데, 이쪽 동네는 강아지가 이제 마지막 한 마리 남았어요. 강아지 혼자서 번식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이 강아지는 실제로 종이 있긴 하나 의미가 없죠. 종의 수만 봐서는 안 되고 그 안에서 분포 정도도 어떻게 갖고 있어야? 고르게 다 10마리씩은 있어야 그 종의 의미를 갖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보는 겁니다. 종다양성. 그럼 종다양성이 이제 왜 필요한가라고 얘기를 해보면, 여기서 이제 생태계에 대한 얘기 좀 할 건데 두 가지 단어 좀 체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먹이 사슬이. 우리가 뭐 종종 한 번씩 들어봤던 얘기인데, 먹이 사슬이 뭐예요? 네. 먹이 관계를 쭉 정리해 놓은 거죠.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정의하면 먹이 사슬은 뭐냐면, 생산자 이따 뒤에서 다시 한번 정의할 겁니다. 최종 소비자까지 한 줄로 연결. 요걸 이제 먹이 사슬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는 한 줄로 쭉 연결돼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풀이 있고, 이 풀을 뭐 메뚜기가 먹고, 이 메뚜기를 개구리가 먹고, 이 개구리를 뱀이 먹는다면 요건 지금 한 줄로 쭉 연결돼 있죠. 이런 걸 먹이 사슬이라고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먹이 사슬보다 조금 더 복잡한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먹이 그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먹이 그물은 먹이 사슬이 여러 개가 그물처럼 얽힌 모양을 말해요. 그래서 뭐 두 개여도 여러 개죠. 그래서 옆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쓰는데, 이렇게 써볼게요. 풀, 뭐 메뚜기, 개구리, 뱀 이렇게 쓰는데, 중간에 다른 걸 하나 갖고 와볼게요. 풀을 먹는 건 토끼도 풀을 먹죠. 이 토끼는 다시 뭐 뱀한테 잡아먹히겠죠. 그래서 사슬이 이쪽에 하나, 요 위쪽에 하나, 사슬이 두 개죠. 이런 형태를 이제 먹이 그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이제 왜 했냐? 종다양성의 필요성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요 옆에 걸 한번 볼게요. 뭐 모종의 이유로 개구리가 갑자기 멸종했다고 해봅시다. 개구리가 갑자기 멸종해버렸어요. 뭐 농약을 너무 많이 쳤든지 논밭이 없어지면서 개구리가 멸종했다고 해보죠. 그럼 요 상태에서는 누구도 같이 멸종해야 돼요, 선준아? 개구리가 다 죽어버리면 뱀도 같이 죽어야 되죠. 왜요? 더 이상 뱀이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연쇄적으로 같이 죽어버리죠. 근데 여긴 어때요? 여긴 개구리가 멸종하더라도 뱀이 누굴 잡아먹으면 되니까, 토끼를 잡아먹으면 되니까 연쇄적으로 멸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걸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냐면 생태계 안정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종다양성입니다. 그래서 종다양성은 필요도는 조금 쉽고, 오히려 이제 종의 수와 고른 분포 두 개를 봐야 된다. 사실 정도 체크해 놓으시면 좋겠고, 여기서 이제 종다양성을 봤으니까 하나만 더 볼게요. 여기서 이제 추가로 나오는 얘기인데,
그럼 지금 보시면 유전적 다양성, 아까 얘기했던 육식하는 사람, 채식하는 사람, 잡식하는 사람 다 있으면 사람이 멸종을 안 하겠죠. 그럼 사람이 멸종을 안 하면 종의 수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래서 이 유전적 다양성은 누구한테 도움을 주냐면 이 종다양성에 기여합니다. 왜요? 종다양성, 종이 다양해야 좋은 건데 멸종을 막아준다잖아요. 종이 사라지지 않게. 그러니까 당연히 종다양성이 기여를 해주는 겁니다. 마지막 다양성은 이제 생태계 다양성입니다. 오늘 이제 보셔야 되는 주인공인데. 생태계 다양성은 내용상으로는 가장 별게 없어요. 얘는 기준이 뭐냐면 생태계라는 말을 그냥 바로 뭐라고 바꿨을 거냐면 서식지로 바꿨을 겁니다. 서식지의 다양한 정도로 볼 거예요. 근데 가만 한번 생각을 좀 해보죠. 우리 서식지라고 얘기하면 뭐가 있어요? 동물들 살아가는데 하나씩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예서요? 뭐 습지. 좋습니다. 현우야, 하나 뭐 얘기해 줄래요? 아무거나 불러 상관없어요. 동물들 살아가는 거.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어항 같은 것도 그냥 서식지예요. 뭐가 또 있어요? 생각할 수 있는 게? 너무 거창하게 생각 안 해도 돼요. 물고기 어디서 살아요? 어디? 강. 선준이 나랑 한번 불러줄래? 숲도 좋습니다. 승기야, 선인장은 어디서 자랍니까? 뭐 이런 거 다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서식지의 다양한 정도를 볼 건데 특이한 거 하나 좀 볼게요. 봐요. 앞에선 지금 보시면 계속 뭐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냐면 이 앞에 있는 것들은 싹 통틀어서 생물 요소만 봅니다. 살아있는 것들만 다뤄요. 맞아요? 근데 이 생태계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강이라는 건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강에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 강이라고 부르려면 물이 당연히 있어야 되죠. 물은 살아있는 요소가 아니죠. 그래서 이 생태계 같은 경우는 누굴 포함시키기 시작하냐면 이 강의 물처럼 비생물적 요소를 포함해서 보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거의 주로 할 얘기가 이 비생물적 요소라는 말이 좀 이제 거창하게 썼는데 그냥 환경입니다. 환경이에요. 아까 여기서 뭐 서식지라는 말도 쓰고 했는데 결국에는 환경까지 포함해서 보자는 얘기입니다. 환경까지 포함해서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럼 생태계 다양성은 왜 필요하냐? 다양한 서식지가 왜 필요하냐? 방금 한 얘기 그대로 하는 겁니다. 물고기가 있으려면 적어도 뭐를 제공해줘라? 강을 제공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서식지 제공으로 종다양성에 기여합니다. 그래서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유전적 다양성이 종다양성 도와주고 종다양성이 생태계 다양성을 도와줍니다. 생태계 안정성에 기여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생태계 다양성이 다시 종다양성으로 돌아오는 이런 선순환 구조예요. 그래서 구조를 보실 때 유전적 다양성이 종다양성. 왜? 멸종 막아주니까 종 안 줄어든다. 종다양성은 생태계 다양성이 왜요? 개구리 멸종해서 뱀 멸종해야 되는데 다양하니까 안 멸종하더라. 생태계 다양성은 다시 종다양성으로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은 이렇게 세 개 관계만 아시면 되고 다른 건 크게 건드릴 부분이 없습니다. 우선은 이 정도 머리에 넣고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단원 얘기 좀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 다양성에 대한 얘기를 한 이유는 이제 본격적으로 생태계를 보려고 하는데 이 생태계의 구성 단계부터 좀 봐야 돼요. 구성 단계. 그래서 이게 이제 큰 틀에서 누구 단원의 연장선이냐면 여러분들 생명 시스템 할 때
세포 다음에 뭐예요? 세포가 모이면 뭐가 돼요? 그렇죠. 조직이 되고 조직 다음에 뭐가 돼요? 기관이 돼요. 잘하네요. 기관 다음에 기관계 이제 동물에서만 들어오는 거고 전반적인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면 개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생명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봤던 게 생명 시스템 단원이고 여기선 스타트 지점이 어디냐면 이 개체가 스타트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개체라 하면 뭐냐면 독립된 생명체를 말해요. 독립된 생명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나도 개체고 여러분도 개체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볼게요. 이 외동이 있나요? 다 형제가 있어요? 승기는 누가 있어요? 여동생이 있어요? 누나도 있어요? 아, 네, 여동생이 있어요? 선준이는요? 여동생 있어요? 현우는요? 형이 있어요? 형이 많이 때렸어요? 안 때렸어요? 형 있는 친구들 꼭 보면 형한테 많이 맞아서 형을 안 싫어하는데 예선은요? 언니 둘이. 아, 언니만 둘이 있어요? 저도 여동생이 이제 있는데 그래서 뭐 이제 형제가 여럿이 막 그런 얘기 하죠. 얘 누구를 뭐 닮았네, 아빠를 닮았네, 엄마를 닮았네 이런 얘기 하는데 아까 봤던 얘기 한 번만 다시 할게요. 유전적 다양성이 뭐였어요? 아까 유전적 다양성이 하나의 종 안에서 생김새나 성질을 비교하는 걸 말하죠. 근데 내가 외동이면 나의 비교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개체 잘 봐요. 독립된, 아 미안해요. 단어 하나 빼먹었네. 하나의 생명체죠. 그러니까 이 개체라는 녀석한테는 다양성을 얘기할 건덕지가 있다 없다. 얘는 혼자니까 없어요. 얘는 여기서는 이 다양성을 얘기할 건덕지가 없어요. 뭐 혼자서 다양성 어떻게 얘기해요? 그럼 이제 다음 스텝은 뭐냐? 구성 단계 쭉 보자고 했으니까 개체가 모이는 걸 개체군이라고 하는데 아주 반가운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개체군은 하나의 종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럼 이 키워드 보자마자 무슨 다양성을 떠올려야 돼요? 그렇죠. 유전적 다양성. 왜요? 강아지와 사람의 속눈썹은 비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은 속눈썹 비교하고 쌍꺼풀 있네 없네 비교하고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체군에서 따라오는 게 유전적 다양성입니다. 개체군이 모이면 그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군집이라고 부릅니다. 군집. 군집은 여러 개체군의 무리로. 당연히 개체군이 여러 개 오니까 종도 여러 개가 올 거예요. 여러 종으로 구성. 그럼 여기서 무슨 다양성 얘기할 수 있을 거다? 종이 여러 개니까 당연히 종다양성을 얘기할 수 있는 거다. 이래서 다양성이랑 같이 가는 단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군집이 모이면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생태계가 되고, 생태계라는 말 어려우면 그냥 계속 서식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서식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생태계에서는 계속 이제 핵심적으로 다뤄야 되는 내용은 앞에서는 계속 무슨 요소만 다룬다. 여기서는 계속 생물 요소만 다루는 반면에 생태계 서식지라고 얘기하면 강 같은 게 들어온다고 했었죠. 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생물적 요소가 아니고 어떤 요소를 포함시키자? 비생물적 요소를 포함시키자. 그래서 얘는 생물적 요소가 빠진 건 아니에요.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를 보통 이제 환경이라고 합니다. 환경. 모두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성을 아예 모르면 조금 헤매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양성 먼저 좀 설명드리고 내용을 넘어온 거고요. 뒤에 요걸 한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생태계 안의 좀 끊을게요. 생태계 안에서 우선 생물적 요소를 한번 좀 볼게요.
생물적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짓습니다. 아까 앞에서 잠깐 단어가 나오긴 했었는데 어떻게 세 가지로 나누냐면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분해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요. 그래서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면 그 생물이란 자고로 뭘 해야 돼요? 우리 살아가려면 뭘 해야 되죠? 최소? 맞아요. 먹어야 되죠. 그래서 양분을 공급받는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얘네들의 구분 기준은 양분이에요. 그래서 생산자라고 얘기하면 문자 그대로 양분을 어떻게 하겠다? 생산하겠다. 그래서 스스로 양분을 합성하는 생물을 말해요. 이거 배웠는데 누군지 혹시 알까요? 스스로 양분을 합성하는 생물이 뭐예요? 누구죠? 그렇죠. 광합성이죠. 광합성하는 생물이 뭐예요? 이게 식물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이 뭐 때문에? 광합성 때문에. 광합성 때문에. 그러니까 얘를 뭐 다른 생물을 잡아먹지 않잖아요. 그냥 바깥에 있는 빛 에너지를 쭉 받아서 몸 안으로 갖고 들어와서 양분을 만들어버리는 녀석이어서 그렇고, 혹시 지질시대에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광합성하는 세균이 있었죠. 누구예요? 맞아요. 남세균. 남세균 같은 녀석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식물 플랑크톤이에요. 그래서 얘는 플랑크톤인데 식물이라는 말이 붙었죠. 그럼 얘는 뭘 할 줄 안다? 광합성을 할 줄 안다. 다른 생물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는다. 그래서 얘는 생산자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소비자는 뭐냐면 다른 생물을 섭취해서 양분을 공급받는 생물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풀을 먹어도 풀도 생명체죠. 그러니까 풀을 먹는 초식 동물도 소비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예시가 이제 동물이 들어가고, 아까 식물 플랑크톤이 광합성을 할 줄 안다라고 얘기 드린 것처럼 플랑크톤은 동물 플랑크톤도 있어요. 동물 플랑크톤은 누굴 잡아먹냐면 식물 플랑크톤을 잡아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분해자.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이제 얻는 생물들을 말하고, 얘네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우리 음식물 오래 놔두면 어떻게 돼요? 썩으면서 곰팡이가 낭피죠. 그런 균을 말합니다. 균을 말하고. 그러니까 뭐 이제 과학을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 이제 막 마트 가면 어머니 장 보실 때 유기농 막 사잖아요. 유기농 왜 사요? 뭐가 안 묻어 있으면 좋으니까. 농약이 안 묻어 있으면 좋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장사꾼의 그런 상술인데 유기농 붙어 있으면 다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유기농 안 사도 되는 제품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유기농 안 사도 되는 게 버섯이에요. 왜냐면 버섯은 식물이 아닙니다. 버섯은 균의 일종이어서 농약을 칠 필요가 없어요. 벌레가 꼬이는 생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버섯은 키울 때 농약을 친다, 안 친다? 안 치니까 쟤는 유기농으로 먹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자에서 2개, 소비자에서 2개, 분해자에서 2개인데 다른 건 잘 안 헷갈리시는데 보통 요 옆에 있는 3개가 헷갈리니까 체크를 좀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생물적 요소였습니다.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생물적 요소고, 이제 비생물적 요소라고 얘기하면 그냥 환경입니다. 그냥 환경이어서 이제 주변 환경을 좀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환경
환경적인 요소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죠? 지구로 들어오는 환경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지구는 기본적으로 에너지 공급을 다 누구한테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요 비생물적 요소에서 제일 중요한 녀석은 기본적으로 빛입니다. 빛이 제일 중요하고, 이 빛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게 온도고, 우리 기본적으로 뭐 못 먹어도 살 수 없지만 못 마셔도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물 같은 경우나 아니면 공기, 토양 등이 이제 환경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생태계를 볼 때, 생태계를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만약에 표현을 해본다고 한다면, 생태계 이렇게 볼 때 생태계 이렇게 볼 때 이쪽에 이제 환경적인 요인들, 뭐 위에서 보여드렸던 뭐 빛이네, 뭐 물이네 하는 녀석들이 이쪽에 이렇게 있는 거고, 비생물적 요인들이, 이쪽에 이제 생물 요인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생물 요인들이 이렇게 있다면, 생물 요인은 그림을 조금 볼 줄 아시는 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그릴게요. 여기는 동그라미로 크고 뭐 작고 중간 사이즈 이렇게 그렸어요. 그 이쪽에는 세모로 크고 뭐 작고 뭐 중간 사이즈 이렇게 그렸어요. 여기는 이제 네모로 이렇게 그린다면, 이게 이제 어디를 보셔야 되는 거냐면, 아까 생태계 구성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생태계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의 생명체들이 모여서 개체군을 이루는데, 개체군을 이룰 때는 어떻게 이루어야 된다? 같은 종으로 구성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의미하는 그림이 뭐냐면, 동그라미끼리 모여있죠. 이게 개체군인 거예요. 여기가 이제 개체군인 거고, 밑에는 세모끼리 모여있죠. 여기가 또 개체군인 거고, 여기 네모끼리 모여있죠. 여기가 이제 개체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죠. 그래서 바깥쪽에서 들어오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걸 작용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작용이라고 부르고, 반대로 생물이 환경한테 영향을 주기도 하죠. 대표적으로 지질시대에서 남세균출현에서 광합성하니까 누구는 자꾸 줄어들어요? 광합성하게 되면 이산화탄소는 자꾸 줄어들고 산소의 양은 점점 많아지죠. 반대로 영향을 줄 수도 있죠. 이런 경우는 이제 반작용이라고 합니다. 이라고 하고, 생물 사이에서도 작용할 수 있죠. 근데 생물 사이에도 작용의 종류가 두 개예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나를 키워주신 건 같은 종 안에서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서로 다른 종이 영향을 주고받은 거예요? 같은 종 안에서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생물 같은 경우에는 같은 종 안에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할 수도 있어요. 같은 종 안에서 주거니 받거니 할 수도 있고, 다른 종이 다른 종을 잡아먹기도 하죠. 다른 종끼리 영향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어쨌든 생물은 생물 사이에 일어나는 건 뭐라고 부르냐면, 이건 상호작용이라고 부릅니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다, 주거니 받거니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태계 구성 단계와 각각의 요소들 좀 뜯어봤고요. 우리가 이제 보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이제 내용이 조금 어려워지는데, 저 작용을 보고 싶습니다. 환경이 생물에게 미치는 영향. 좀 쉽게 말하면 이제 작용이겠죠. 작용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작용에 어떤 예시가 있는지 쭉 보여드릴 거고, 그 예시도 이제 체크하시면서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해하려고 조금 하시면서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로 이제 빛을 볼 건데, 이 빛이 지구에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태양한테 받는 에너지 말고는 거의 에너지가 없죠. 그러니까 태양한테서 오는 이 빛은 그 중요도가 너무 크다 보니까 총 3가지로 나눠서 분석을 할 건데, 첫 번째는 세기입니다. 세기.
이제 빛이 강하게 들어오냐, 빛이 이제 약하게 들어오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예를 좀 들어볼게요. 종이 더 드릴까요? 아, 있었어요? 네.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나무를 보시더라도요.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위쪽은 햇빛을 많이 받죠. 같은 나무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아래쪽은 햇빛을 적게 받죠. 좀 그늘져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한 그루 나무 안에서 햇빛을 많이 받는, 우리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을 뭐가 바르다 그래요? 양지 바른 곳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얘도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걸 이제 양자를 쓸 건데, 잎을 뜻하는 한자가 뭐냐면 엽자예요. 여러분 엽록체라고 배웠었죠. 광합성 하는 기관에. 그 엽자가 이파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양엽이라고 부를 거예요. 빛이 잘 들어오는 이파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반대로 빛이 안 들어오는 지역을 무슨 지역이라고 해요? 잘 들면 양지, 안 들면 음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얘는 음엽입니다. 음엽이에요. 요거는 이제 한 그루 안에서 벌어지는 얘기고, 아예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사는 식물들이 있죠. 반대로 햇빛이 잘 안 드는 곳에 사는 식물들이 있죠. 그렇게 종의 차이를 보여주면 다른 종은 양지식물, 음지식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엽, 양지식물, 음엽, 음지식물 이렇게 요 위치에 따라서 부르거나 아니면 아예 종이 다르거나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얘네들은 무슨 차이가 있냐 얘기를 좀 해보면, 기본적으로 저 양엽과 음엽은 왜요? 죄송한데 네네. 역동관 물리요. 네네. 58만 되는 거죠? 네? 58만 되는 거죠? 아니요. 그 물리화학을 바꿔도 상관없어요. 그 수업 시간 자체요? 네. 69에 오면 안 되는 거죠? 잠시만요. 58이면은 아마 수업을 57에 수업을 하고 7, 8에 클리닉을 진행할 거여서 필수 수업 시간이 앞에 57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양엽, 음엽은 이제 뭐가 차이가 나냐면 잎의 두께가 좀 차이가 납니다. 양엽 같은 경우는 잎이 두껍습니다. 아마 예서가 안 놀랐으면 제가 놀랐을 거예요. 대신 놀라줘서 고마워요. 양엽은 잎이 두꺼운데 이제 잎이 왜 두껍냐면, 이파리는 구조를 위쪽을 이제 울타리 조직이라고 얘기하고 아래를 해면 조직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햇빛을 많이 받으니까 요 위쪽에 촘촘하게 형성되어 있는 요걸 이제 울타리 조직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빼곡하게 울타리를 세워놓은 것 같다 그래서. 양엽은 요 울타리 조직이 두꺼워요. 밑에는 이름 모르셔도 돼서 안 쓰겠습니다. 오히려 쓰면 이제 헷갈리니까. 양엽은 이제 이 울타리 조직이 이파리가 두껍고, 음엽은 이파리가 얇아요. 근데 왜 얇냐? 울타리 조직이 얇아서 얇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빛의 세기는 어렵다 할 요소가 딱히 없고, 두 번째가 이제 일조 시간이라는 개념을 볼 건데, 일조 시간이 뭐죠? 뭐를 일조 시간이라고 해요? 그렇죠. 해가 떠 있는 시간을 일조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조 시간이라 하면 햇빛을 받는 시간, 햇빛을 받는 시간을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일조 시간을 보실 때 조금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지금 쉽게 생각해 보면 언제가 오래 떠요? 우리나라 사계절 요즘 이제 점점 겨울이 돼가니까 밤이 길어지고 낮이 짧아지죠. 그럼 반대로 낮이 길 때는 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일조 시간에 비교하면 여름 겨울을 비교해야 될 것 같은데 요거 하나 조심해야 됩니다. 일조 시간을 비교할 때는 봄, 가을로 합니다. 왜냐면 일조 시간에만 차이가 나고 온도 차이는 없어야 돼요. 봄과 가을은 다 날씨가 어때요? 선선한 날씨죠. 그래서 온도 차이는 거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봄, 가을은 어떤 느낌이냐면 봄은 일조 시간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 길어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여름으로 가는 길어진다. 반대로 가을은요, 그럼요? 일조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일조 시간 비교는 봄, 가을로 하고 그럼 여름, 겨울은 뭘 비교할 때 하는 거냐? 얘네도 일조 시간 차이가 나는 거 아니냐는 얘네는 보통 온도 비교를 할 때 씁니다. 여름, 겨울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누구니까? 일조 시간이니까 기본적으로 봄, 가을을 가져와서 비교해달라. 이게 맞고 온도 비교는 이따 뒤에서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뒤에서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표적으로 이제 동물에서 좀 얘기를 해보면 꾀꼬리랑 종달새는 생물 이름이 막 여러 개가 나와요. 그래서 조금 귀찮은데 외울 수 있으면 좀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꾀꼬리와 종달새는 봄에 번식을 합니다. 봄에 번식하고 송어와 노루는 가을에 번식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동물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식물은 이제 장일식물, 단일식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장일, 단일이 뭐냐면 장일은 낮이 길 때 개화한다, 꽃이 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단일은요 그럼요 낮이 짧아야 반대로 해서 밤이 길 때 이제 개화하는 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한참 무슨 축제 해요? 꽃 축제 혹시 이름 들어본 거 있어요? 에버랜드에서 요즘 많이 하는데. 지금요? 요즘 꽃 축제 뭐 하는지 몰라요? 코스모스.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 그렇죠. 그러니까 끝났는데 얼마 전까지 이제 가을이었으니까 가을에 이제 코스모스 축제 많이 하죠. 그래서 이게 코스모스가 이쪽이에요. 코스모스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밤이 점점 짧아지는 게 이제 가을이죠. 그리고 이제 요 장일은 붓꽃이 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체크를 좀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봄, 가을에 대한 얘기를 쭉 했었는데 어려운 얘기를 좀 하나 할게요. 요거 이제 헷갈리는 포인트가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곤충의 겨울잠을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느낌이 겨울잠이잖아요. 그럼 계절이 지금 뭐가 나와요? 겨울이 나왔죠. 그러니까 얘는 뭘로 갔어야 될 것 같아요? 위에서 얘기했던 걸로 본다면 온도로 갔어야 될 것 같죠. 근데 우리가 이제 뒤에서 얘기할 건데 동물의 겨울잠은 온도가 맞아요. 근데 곤충의 겨울잠, 얘 겨울잠 언제 자면 얘 늦가을에 겨울잠을 자요. 그래서 그러니까 겨울 내내 자니까 겨울잠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언제 들어간다? 늦가을에 들어가요. 그럼 얘는 가을에 겨울잠에 들어가 버렸으니 일조 시간이다, 온도다. 이미 추워지기 전에 자버린 거죠. 그래서 얘는 일조 시간이에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조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겨울잠 뒤에서 한 번 더 나올 거니까 그때 나오면 다시 한번 비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 1조 시간 가지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빛에 대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외롭게 조금 많은데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 지금 칠판에 해드리는 거 정도까지만 보시면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막 시험에 자주 나오는 키워드들은 아니어서 우선 기본적으로 칠판에 언급 드리는 것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표현이 조금 어려운데 파장을 볼 겁니다. 파장. 요게 이제 1학기 때 과학을 좀 하셨으면은 조금 편한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앞에서부터 내용을 쭉 한번 설명을 좀 할게요. 우선 누구에 대한 설명을 좀 할 거냐면 빛에 대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혹시 빛의 정확한 이름이 뭔지 알아요? 뭐라고요? 빛의 정확한 이름은 전자기파입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편하게 저를 부를 때 이제 뭐 쌤 혹은 과학 선생님 정도 되겠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오태철이나 어려운 이름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얘도 우리가 평상시 편하게 부를 땐 빛이고 정확한 이름은 이제 전자기파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자기파라는 말은 전기와 자기로 이루어진 파동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뭐 이름의 뜻을 설명하자 이런 건 아니고 파동이 그럼 뭐예요? 뭘 파동이라고 불러요? 파도가 치는 게 다 파동이죠. 맞아요? 이렇게 물결 치는 거? 그래서 그냥 요게 파동이에요. 뭐 거창한 거 없고 파동은 그냥 이렇게 웨이브 치는 게 그냥 파동이죠. 파동이에요. 그래서 파장이라고 얘기하면 뭘 파장이라고 얘기하냐면 요거를 이제 파장이라고 불러요. 요거 이제 파장이라고 부릅니다. 파장이라고 불러요. 파장 이렇게 부르는데 빛에 대한 좀 디테일한 소개 조금만 해볼게요. 빛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감각기관을 좀 떠올려 보시면 강아지랑 비교해 볼게요. 사람이 냄새를 잘 맡아요? 강아지가 냄새를 잘 맡아요? 강아지가 잘 맡죠. 그러면 이 후각이라는 냄새라는 영역은 사람이 더 넓게 감각을 인지하는 거예요? 강아지가 더 넓게 인지하는 거예요? 강아지의 그 후각 영역이 훨씬 넓은 거죠. 그래서 저 빛이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우리의 시각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이것도 사람이 볼 수 있는 게 정해져 있겠죠. 우리 왜 흔히 그런 얘기 하는 거 알아요? 강아지가 보는 세상은 흑백이다. 혹은 뭐 강아지는 귀신을 본다. 뭐 이런 얘기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강아지가 맡는 냄새의 영역이 다르죠. 그것처럼 이 시각의 영역도 사람이 보는 영역과 강아지가 보는 영역이 달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호랑이 무슨 색이에요? 맞아요. 호랑이가 무슨 색이에요? 색깔이? 주황색이죠. 근데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선을 생각해보면 호랑이가 풀숲에 잘 숨어서 보호색을 띄어야 뭐 노루든 토끼든 잡아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초록색 풀숲 안에 주황색이 숨어있으면 색깔이 너무 어때요? 튀어요. 너무 튀죠. 사냥하기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근데 어떻게 호랑이는 주황색을 띠는 거죠? 토끼랑 사슴이 주황색을 구분 못해요. 그럼 걔네는 보호색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감각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라는 녀석은 철저하게 누구 중심으로 생각을 할 거냐면 사람 중심으로 생각할 거예요. 그걸 가시광선이라고 말합니다. 가시광선이 무슨 말이냐? 가능하다 볼 시자. 누가 볼 수 있는 영역. 사람이 인지 가능한 영역을 말해요. 그래서 가시광선이라고 얘기하면 가시광선은 사람 눈에 보인다를 말하고 얼마 전에 여기 무지개 엄청 크게 떴던데 봤어요? 그저께인가? 사람들 막 지나가면 사진 엄청 찍던데 무지개예요, 딱 이게. 그래서 사람이 딱 볼 수 있는 건 있는 색깔로만 쓰겠습니다. 노, 초, 파, 남, 보죠. 이렇게 하는 거네요. 그럼 조금만 생각해보죠. 이거에서 벗어나면 그럼 사람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강아지 후각이랑 똑같아요. 영역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색을 넘어가면 안 보인다고요? 우선 빨간색 넘어가면 안 보여요. 빨간색 한자로 무슨 색이라고 불러요? 붉을적자를 써서 적색이라고 부르죠. 그럼 적색 바깥쪽은 안 보이네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붉을적자의 바깥 외자. 그게 적외선이에요.
이름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보라색은 한자로 그럼 무슨 색이라고 불러요? 우리 자주색, 자색이라고 부르죠. 그럼 보라색의 바깥쪽 영역 이름 뭐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에 좀 가까우면 과하게 할만해요. 원래 이제 1학기 때 배우셨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럼 제 내용 어디다 쓰는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볼까요? 적에서는 우리 요즘 한창 코로나 유행하면서 접촉식 체온계 안 쓰죠. 비접촉식 체온계 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적외선 체온계예요. 얘는 어디에 쓰냐면 얘는 체온 측정하는 데 써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빛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자외선은 언제 써요? 뭐라고요? 어디에요? 아, 식물에다가도 쓰고, 여러분들 학교 급식실 요즘 컵 살균 소독기 안 쓰나요? 아, 뭐 손 하든지. 아니면 식당 가보시면 파란색 빛 나오는 거 본 적 있어요? 컵 담아놓고 살균 소독하는 거예요. 그럼 요 라인에서 조금만 생각을 해볼게요. 살균이 뭐죠? 사람을 죽이면 뭐라고 불러요? 살인이죠. 살균은 뭘 죽이겠다? 균을 죽이겠다. 그럼 잘 봐요. 우리가 사람의 체온으로, 우리 몸의 에너지로 균을 죽일 수 있으면 감기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리죠. 바이러스도 안 걸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체온으로 균을 죽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뭐 체온은 균을 못 죽이고 쟤는 균을 죽이네요. 그럼 에너지는 어디가 크다? 자외선이 커요. 그래서 기본적인 에너지 흐름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 오른쪽이 에너지가 커요. 이 왼쪽이 에너지가 작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조금 생각해보죠. 에너지가 왜 크고 왜 작은가 생각을 해보시면 파동이 별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지금 이 줄을 흔들어서 파동을 만든대요. 선생님이 이 줄을 천천히 흔들 수도 있죠. 막 빨리 흔들 수도 있죠. 언제 에너지가 많아요? 빨리 흔들 때 에너지가 많을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진동수가 크다고 합니다. 반대로 에너지가 작으면 진동수가 작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럼 그렇게 만들어진 파동의 모양을 한번 볼게요. 내가 막 빠르게 흔들면 파동이 촘촘하게 생겨요? 이렇게 늘어지게 생겨요? 촘촘하게 생기겠죠. 진동수가 크면 이쪽은 파동이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겨요. 반대로 저쪽은요? 파동이 늘어지게 생기죠. 이렇게 늘어지게 생겨요. 근데 아까 위에서 했던 얘기 한 번만 다시 볼까요? 우리 지금 3번에서 보시면 파장인데 이 파장의 길이가 그럼 여기는 어때요? 진동수가 작으니까 파장이 길어지죠. 그래서 얘는 파장이 길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쪽은요, 그럼 파장이 짧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뭐 중등과학 언급하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사실 1학기 때 한 3번 정도 나오는 개념이에요, 이게. 그래서 원래 1학기 때 과학을 하셨으면 이 개념이 이제 잡혀 있으실 거고 파장을 그냥 바로 에너지로 치환해버리면 내용이 쉬워져요. 근데 파장을 지금 다이렉트로 머릿속에서 에너지를 못 가죠. 그런 과학이 어려운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정확하게 뭘 보자는 얘기냐면 이 에너지를 봐달라는 얘기입니다. 에너지를 봐달라는 얘기예요. 에너지를 봐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자외선이네 적외선이네 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어디만 볼 거냐면 우리는 딱 여기만 볼 거예요. 이 가운데. 어차피 우리는 안 보이면 의미 없으니까. 그럼 저 안에서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한테 에너지가 큰 쪽은 무슨 계열이에요? 푸른 계열이죠. 보라색, 파란색 뭐 이런 라인. 반대로 에너지가 작은 쪽은요. 붉은 계열이 지금 에너지가 작은 거죠.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이런 애들이요. 맞아요? 그래서 이 파장은 어디에서 얘기를 많이 하냐면 바다에서 얘기를 많이 해요. 바다가 이렇게 있을 때 바다에서 이렇게 깊이에 따라서 빛 에너지가 도달할 텐데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에너지가 도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렇게 색깔 한번 비교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노란색이 중간 정도 되는 에너지가 바다 표면에 당연히 노란색이 들어왔겠죠. 근데 노란색이 쭉 들어오다 더 이상 못 들어오는 지점이 있겠죠. 그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노란색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요, 있다가 여기서 죽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란색이 어디까지 들어온다? 여기까지 들어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래프예요. 이 그래프 보고 당황하지 마시라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럼 빨간색으로 색깔을 바꿔볼게요. 색깔 빨간색은 그럼 노란색보다 에너지가 커요, 작아요? 작아요. 그럼 더 깊게 들어와야 돼요, 덜 들어와야 돼요? 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빨간색은 이것보다 덜 들어와요.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럼 파란색 한번 볼까요? 파란색은 그러면 노란색보다 훨씬 더 깊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더 깊게 들어오게 되는 게 이제 바닷속의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래서 뭘 보려고 하는 거냐라고 하면 해조류를 볼 거예요. 해조류. 해조류가 뭐예요? 유라지. 맞아요.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하면 그냥 바다 식물이죠. 바다 식물. 그럼 식물이니까 얘는 뭘 해야 돼요? 광합성 해야 되죠. 광합성이 뭐예요? 빛을 받아서 에너지를 저장하겠다는 거죠. 우선 그럼 질문. 파란색이 여기까지 들어오면 요 밑으로는 빛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요 밑으로는 해조류가 없어요. 여기는 해조류 없습니다.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없을 거고. 해조류가 존재할 수 있는 건 빛이 들어오는 영역까지만 가능한 거예요. 네, 요거 하나만 볼까요? 이제 이런 게 다 중등과학인데. 지금 이 칠판이 초록색인 걸 어떻게 우리가 초록색인 걸 보는 거예요? 빛이 초록색이요. 맞아요.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흰색 빛 안에는 모든 색깔이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 흰색 빛이 칠판으로 딱 가요. 그럼 칠판에서 다른 빛은 다 먹어버리고 무슨 색깔 빛만? 초록색 빛만 반사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눈에 무슨 색만 들어오면서? 초록색만 들어오면서. 그럼 다시 질문할게요. 식물이 무슨 색이죠? 초록색. 그럼 식물은 누구는 안 먹고 뱉어버린다. 초록색 안 먹고 뱉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초록색은 광합성이 실제로 쓴다, 안 쓴다? 안 써요. 나머지 색깔을 광합성에 써요. 그럼 봐요. 여기 지금 빨간색이 들어오는 영역이죠. 그럼 땅이랑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땅의 식물과 색깔이 다를 이유도 없어요. 그럼 무슨 색이어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를 녹조류라고 해요. 땅이랑 다를 이유가 없다. 같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중간 좀 제끼고 제일 마지막만 한번 보죠. 지금 무슨 색깔 빛만 들어와요? 제일 바닥에는? 그래서 파란색 빛만 들어오죠.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볼게요. 얘가 저기서 파란색을 띄워버린대요, 만약에. 그럼 그 파란색 해조류는 누굴 반사시켜버리겠다? 파란색 반사시켜버리겠다. 그럼 광합성할 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얘는 어떤 조건이에요? 반드시 무슨 색깔 빛은 흡수해야 되는? 반드시 파란색 빛은 흡수해야 되는 상황일 거고. 그럼 파란색을 띄워야 돼요? 파란색이랑 정반대색을 띄워야 돼요? 반대. 파란색의 반대색 우리 보통 무슨 색이라고 해요? 빨간색이라고 하죠. 그래서 얘가 홍조류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전 세계에서 유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해조를 많이 먹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애들 이름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중간은 이제 색깔 바뀌면서 나오는 갈조류가 좀 나오게 되고, 각각의 대표격 되는 녀석들 하나씩만 얘기하면 녹조류가 파래, 갈조류가 미역, 홍조류가 김입니다. 그래서 파래, 미역, 김 순서로 내용을 봐주시면 되고, 파장이라는 얘기 왜 하는 거다? 에너지 때문에 한 거다 라는 이해를 좀 갖고 계시면, 과학에서 이제 이거는 원래 통합과학에서 한 5번 정도 나오는 건데 이번 차례가 사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 어쨌든 알고 계시면 내용 좀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빛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빛을 총 3가지 봤습니다. 어떻게 3가지? 세기. 위쪽은 많이 받을 거고 아래쪽은 적게 받을 거다. 두 번째, 일조시간. 일조시간에 대한 얘기 나오면 어느 계절을 말해라? 봄과 가을. 여름, 겨울을 말할 때는 무슨 차이를? 온도 차이를 보는 거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 파장은 뭘 말하고 싶은 거다? 에너지를 말하고 싶은 거다. 그래서 머릿속에 사실 이 중간 과정 다 없으셔도 되고 결론만 얘기하면 요 그림만 기억해요. 막 흔들면 파장이 짧아져서 에너지 많다. 천천히 흔들면 파장이 길어져서 에너지가 적다. 그래서 빨간 쪽에 에너지가 적고 파란 쪽에 에너지가 많다 하면 저기까지 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온도입니다. 온도. 그래서 온도 얘기를 할 거면 이제 계절에 대한 얘기하고 뭐 다 할 건데 우선은 전 세계에서 아프리카가 따뜻해요, 극지방이 따뜻해요? 아프리카가 따뜻하죠. 그럼 아프리카가 왜 따뜻한지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걸 이제 위도라고 얘기할 겁니다. 위도? 태양 에너지. 위도가 무슨 개념이죠? 지구의 달.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가 이제 있으면 이 지구에서 위치를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칠판 안에서는 X축이랑 Y축으로 해서 뭐 1,3 하면 어딘지 알 수 있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지구도 가로 세로를 나누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위도라고 얘기하면 지금 마음이 안 동그래서 그래요. 지구 위도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위아래로 나누는 선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위도 0도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위아래 극지방을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이 극지방을 이렇게 딱 찝으면 이 가운데서 선이 나오는 거예요. 가운데서 선이 이렇게 나와서 이 위쪽은 북쪽 위도다 90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개념이고, 그럼 반대쪽 아래쪽은 그렇죠. 남쪽 위도다 90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북이 남입니다. 그래서 북극과 남극을 딱 말하는 거예요. 그럼 숫자 값이 지금 보시면 가운데 숫자가 작죠. 위아래는 숫자가 크죠. 그래서 가운데를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 이제 저위도라고 부르고 여기 위아래 이제 고위도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되는 건 저위도가 뜨겁고 고위도가 이제 차가운데 왜 그런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 그런지 얘기를 해보면 태양빛이 지구에 똑같이 주거든요. 태양이 태양빛을 이렇게 쭉 줘요. 쭉 줘서 이 안에 이제 태양빛이 쫙 들어오는데 저위도 지역에서 100m를 잡을게요. 저위도 지역에서 뭐 이렇게 100m를 이렇게 잡았어요. 저위도 지역에서. 그리고 극지방에서도 100m를 잡아요. 이렇게 100m 똑같이 잡으면 지금 보시면 저위도 지역에는 태양빛이 어떻게 들어가요? 거의 그냥 100m에 다 들어오죠. 맞아요? 100m 크기만큼? 근데 극지방의 100m는 태양빛이 어때요? 찔끔밖에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애초에 태양빛을 어디서 더 많이 받고 있다? 저위도의 태양빛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오는 거고, 따라서 어디가 뜨겁고 저위도가 뜨겁고 고위도가 차갑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위도란 말은 아프리카 같은 지역, 고위도 북위 90도와 남위 90도는 남극 북극을 각각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도별 에너지가 결국 이제 온도를 말하게 되는 거고, 보통 이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위도 방향을 설정해줘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그림이 조금 복잡하니까 그릴 시간 조금만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옆에서 뭐 전자기파 그냥 그림 그리시는 동안 얘기 조금 해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2위로 더 작은 에너지도 있고 큰 에너지도 있고 할 거잖아요. 적외선 아래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 마이크로파라는 녀석이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 영어 공부 많이 하시니까 전자레인지가 영어로 뭔지 알아요? 전자레인지가 영어로 마이크로웨이브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여기 마이크로파가 있다고 했죠. 마이크로파라는 말이 영어로 마이크로웨이브고 그게 전자레인지예요. 그럼 전자레인지에는 마이크로파를 쓴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 왜 전자레인지 쳐다보고 있으면 엄마 가끔 뭐라 그래요? 눈 나빠지니까 들여다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잘 생각해봐요. 마이크로파는 지금 누구보다 에너지가 작아요? 적외선보다도 에너지가 작죠. 그럼 당연히 햇빛보다도 더 작은 적외선, 적외선보다도 더 작은 마이크로파니까 그거 들여다보고 있는다고 눈이 나빠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엄마가 하는 얘기는 그래도 듣는 게 좋죠. 저도 제가 과학 선생님이지만
엄마가 이제 전자레인지 들여다보지 말라 그러면 저도 안 쳐다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간다는 얘기는 날씨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걸 보자. 저위도는 뜨겁고 고위도는 차가워지니까 이게 추워질수록이라는 말이에요. 추워질수록 두 개를 체크하실 건데, 우리 몸집이, 그러니까 뭐 흔히 얘기하는 이제 뚱뚱한 사람이 추위를 많이 타요? 날씬한 사람이 추위를 많이 타요? 날씬한 사람이 추위를 많이 타죠. 그래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면 이제 추워질수록 몸집은 어떻게 되냐면 몸집은 커져요. 왜냐면 이제 추위를 잘 견뎌야 되니까. 근데 누구를 같이 보셔야 되냐면 말단 부위를 같이 봐야 돼요. 말단 부위라고 얘기하면 눈, 그러니까 코나 귀나 뭐 이런 걸 말해요. 누구를 많이 비교하냐면 여기서 사막여우랑 북극여우를 많이 비교하는데, 사막여우는 어떻게 생겼냐면 갸름하게 생겼죠. 갸름하게 생겼고 사실 크기가 별로 안 커요. 그리고 귀가 엄청 커요. 이렇게. 이 사막여우죠. 북극여우는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엄청 동글동글하게 생겼거든요. 거의 뭐 곰처럼 생겼어요. 북극여우는 이렇게 푸짐하게 생겨서 여기 귀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거의 거의 곰처럼 생겼어요. 곰처럼. 왜요? 덩치는 어때야 되고? 극지방에 사니까 커야 되고, 말단의 귀나 이런 거는 훨씬 작아야 되니까. 그래서 말단 부위는 작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온도에서 얘기하는 위도에 대한 얘기고, 아까 이제 온도 얘기할 거면 무슨 계절 얘기하자? 그렇죠. 여름, 겨울 얘기하자. 여름, 겨울에 대한 얘기 좀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여름, 겨울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동식물 차이를 좀 볼 건데, 동물부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동물에서 아까 이제 곤충의 겨울잠 본 것처럼 동물의 겨울잠을 좀 볼게요. 겨울잠을 볼 건데, 이 겨울잠 조금 어려워요. 두 개를 보겠습니다. 어떻게 두 개를 볼 거냐? 동물의 이제 종류가 두 개가 있는데, 우리 사람은 체온이 몇 도예요? 36.5도. 일정하죠. 여름이든 겨울이든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런 생물을 무슨 생물이라고 하냐면 정온동물이라고 불러요. 온도가 정해져 있다. 정온동물이라고 부르고, 개구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개구리를 그렇게 물에 담아서 끓이면, 그러니까 개구리 이제 끓이면 이게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잖아요. 개구리가 이게 온도가 올라가는 줄 모르고 죽거든요. 거기서 안 뛰쳐나오고. 왜 그렇게 되는지 알아요? 그런 걸 이제 변온동물이라고 해요. 변온동물이라는 건 주변 온도에 따라서 뭐도 체온도 바뀌는 걸 말해요. 그래서 정온동물이랑 변온동물이 겨울잠을 자는 이유가 좀 다릅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거 체크해 놓으셔야 되는데, 요게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통합과학이랑 중등과학 다 알고 이해하고 있었어야 된다. 그래서 과학이 힘든 거다라고 얘기하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여러분 생명 시스템에서 봤던 얘기 조금만 해볼까요? 생명 시스템에서 보시면 우리 물질 대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뭐라고 불러요? 활성화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선생님도 생명 활동을 하려고 몸 안에서 계속 화학 반응 일으키고 있겠죠.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에너지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평상시 항상 체온을 36.5도로 갖고 있으니까 몸 안에서 에너지를 주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왜냐면 우리 지금 바깥에 춥잖아요. 그리고 우리 몸 안은 따끈따끈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정온동물은 겨울이 오던 말던 사실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누가 문제가 되냐면 변온동물이 체온이 낮아지면서 물질 대사가 안 됩니다. 물질 대사가 이제 불가능해져 버려요. 물질 대사 불가능해져 버립니다. 뭐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숨을 쉬어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얘네가 겨울에는. 그럼 쟤는 이제 겨울에 생명활동 이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야 돼요, 변온동물은. 그래서 자는 겁니다. 그럼 정온동물은요? 자기 체온이 유지되니까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봤더니 누구도 자요?
곤충 잦죠. 변온동물도 자죠. 겨울에 식물도 안 나죠. 그럼 쟤는요, 혼자 안 자고 뭐예요?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먹이 활동이 불가능해요. 먹이 활동이 불가능해서. 그래서 가을에 막 곰 같은 애들 잔뜩 먹고 그냥 굴에 들어서 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동물의 겨울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도별에서 겨울잠에서 저렇게 두 가지 정도 비교해 놓으시면 거의 대부분 해결이 가능하고, 식물 얘기 좀 하겠습니다. 식물은 이제 식물에서도 두 가지 정도 좀 볼 건데, 우리가 흔히 이제 상록수라고 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상자는 항상 상자예요. 녹자는 녹색을 말하는 녹자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항상 초록색인 식물을 말해요. 그럼 얘는 잎을 떨군다, 안 떨군다? 안 떨군다. 얘랑 비교하는 게 이제 낙엽수예요. 낙엽수. 낙엽수는 겨울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 풀에 파란색이었던 이파리가 색깔이 바뀌면서 다 떨어뜨려 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할 겁니다. 상록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낙엽수부터 보죠. 낙엽수는 대체로 이제 이파리가 얇아요. 그리고 얘는 겨울이 되면 물이 얼죠. 근데 얘는 물이랑 이제 바깥 수증기랑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파리도 얇고 해서. 그럼 바깥 물이 얼면 이파리도 얼어버려요. 아까 동물이 보면 말단 부위를 포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추울 때는 말단 부위가 얼어붙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낙엽수는 겨울이 되면 잎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버틸 수가 없어요. 요게 이제 낙엽수예요. 여기 낙엽수. 상록수는 이제 방금 얘기드린 것처럼 항상 이제 초록색인 애들인데, 상록수 이파리 보시면 대체로 어떠냐면 반짝반짝해요. 그래서 그 상록수 계열 애들은 겨울에도 이제 이파리 달고 있는 애들을 보시면 잎이 좀 대체로 두껍고, 그렇죠, 표면이 반딱반딱해요. 무슨 비닐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왁스 칠해놓은 것처럼. 그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상록수는 잎이 큐티클층으로 덮여 있어서, 이 큐티클이 이제 그 반짝반짝한 성분을 말해요. 큐티클층으로 덮여 있어서 외부 수증기를 차단합니다. 아까 낙엽수가 왜 이파리를 버린다고 했어요? 바깥에 있는 물이 얼면서 낙엽도 같이 얼어붙죠. 그럼 더 이상 낙엽을 유지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버리는 거예요. 근데 상록수는 큐티클층으로 덮여 있어서 이게 비닐 같은 성분이라 안으로 물이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얘는 얼어붙는다, 안 얼어붙는다? 안 얼어붙어요. 그러니까 잎을 버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동식물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혹은 뭐 이제 털송이 꽃이나 이런 것들도 얘기하긴 하는데, 우선 큰 틀에서는 뭐 이 정도 체크해 놓으시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이 될 겁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물을 좀 볼게요. 그래서 앞에 빛이랑 온도가 내용이 좀 많고 중요하고, 뒤쪽으로 가면 상대적으로 한두 줄 정도씩만 좀 보고 마무리할 거예요. 그래서 물부터는 그렇게 내용이 많진 않은데, 우선 곤충 얘기 좀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동물은 대체로 크기가 크죠. 하다못해 사람도 당장 이 공간 안에 물이 없더라도 나가서 물 찾으면 되죠. 맞아요. 근데 곤충 같은 경우는 그게 돼요, 안 돼요? 근데 곤충은 뭐 여기서 내가 가둬버리면 며칠이고 물 없이 지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곤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몸의 표면이 키틴질, 이 키틴질이라고 얘기하면 그 갑각류 있죠. 갑각류 표면 이렇게 딱딱한 그런 것이 키틴질이라고 해요. 혹은 위에서 아까 뭘 봤어요? 상록수에서 큐티클층 봤죠. 큐티클층이 있기도 해요. 그럼 수분이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수분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그래서 곤충을 좀 대표적으로 많이 보고, 동물 같은 경우에 뭐 낙타 같은 경우가 있죠. 낙타 같은 경우는 왜 혹이 있어요?
물 저장. 그래서 물을 저장하는데 물의 형태로 저장하는 건 아니고 지방의 형태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인데 그런 건 이제 상식선이니까 빼고 식물을 좀 보겠습니다. 식물을 보시면 식물은 연꽃이나 불의 옥자 뭔지 알아요? 그 물에 떠서 사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 뭐라고 부르냐면 수생식물이라고 불러요. 수생, 물 속에서 산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반대로 이제 사막 같은 건조한 지역에 사는 건 건생이라고 부릅니다. 건생. 얘는 입장이 완전 정반대죠. 수생은 우선 기본적으로 물 안에 사니까 물 공급을 걱정해요, 안 해요? 얘는 걱정 안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물을 저장하는 조직을 저수 조직이라고 하는데 건생식물은 저수 조직이 발달해 있어요. 왜요? 사막에 비 자주 안 오죠? 한 번 비 올 때 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잔뜩 빨아들여서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저수 조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수생식물 저수 조직 같은 게 있을 이유가 없죠. 대신 얘는 뭐가 발달하냐면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연꽃, 불의 옥자는 다 물에 어떻게 해야 돼요? 떠 있어야 되네요. 근데 얘는 어떻게 떠 있어요? 튜브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걸 통기 조직이라고 합니다. 바람이 통하는 조직, 공기가 통하는 조직이라고 해서 통기 조직이 발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땅이랑 공기는 한 줄씩만 쓰고 마무리 좀 할게요. 네 번째. 공기는 이제 보통 무슨 얘기 많이 하냐면 우리 고산지대라고 얘기하죠. 고산지대가 뭐예요? 높은 산에 사는 사람들. 땅이랑 산에 사는 사람이랑 무슨 차이가 있냐면 땅에 사는 사람은 머리 위로 공기가 이만큼이죠. 근데 산에 살면 그 높이만큼 공기의 양이 어때요? 줄어들어요. 그래서 똑같이 숨을 쉬더라도 어디에서 사는 사람이 숨쉬기가 더 힘들어요? 고산지대 사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그래서 공기는 대표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고산지대 사람의 우리 몸 안에서 적혈구 운반해주는 녀석이 누군지 알아요? 아, 적혈구래. 산소 운반해주는 게 적혈구죠? 미안해요. 그래서 고산지대 사람은 적혈구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숨을 쉬어도 산소를 몸 안으로 최대한 다 끌어와야 돼요. 그래서 막 우리 높은 지역 이런 데 가면, 관광지 이런 데 가면 뭐가 있냐면 고산병이라는 게 있어요. 고산병 어떻게 치료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되게 무식하게 치료해요. 공기가 없어서 문제라면서요. 그래서 산소 마스크 씌우면 해결돼요. 그래서 얘는 산소 마스크 씌워서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고산병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평지에 사는 사람들은 적혈구가 별로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고산지대 올라와서 숨을 쉬면 평상시에 숨 쉬는 것만큼 산소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숨을 쉬어도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계속 숨 막히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런 걸 고산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토양 보겠습니다. 토양은 이제 뭐 다른 얘기 많이 안 하고 호기성 세균과 혐기성 세균을 말하는데 호랑 혐이 뭐예요? 호는 좋아하는 거, 혐은 싫어하는 거. 기는 뭐예요, 그럼? 공기를 말해요. 그래서 호기성 세균은 공기를 좋아하는 세균, 혐기성 세균은 공기를 싫어하는 세균. 그래서 호기성 세균은 그러면 땅 저 깊이에 있겠어요? 땅 표면에 살겠어요? 땅 표면에. 얘는 땅 표면에 위치합니다. 근처에 위치합니다. 혐기성 세균은 그러면 땅 속 깊이에 위치합니다. 이렇게 내용 보겠습니다.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생태계 어떤 구성이 있는가. 그래서 생태계 구성이라고 얘기하면 지금 크게 두 가지 요소를 보죠. 무슨 요소? 생물적 요소와 그리고 비생물적 요소를 보는 거고, 지금까지 우리가 쭉 한 1시간 정도 끌고 왔던 내용은 뭐예요? 비생물적 요소인 환경이 생물적 요소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환경이
생물적 요소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가 관계를 좀 봤다면, 뒤쪽에서는 이제 생물과 생물 사이 관계를 좀 다시 볼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먹이 그물과 먹이 사슬을 좀 다시 얘기해 볼게요. 뭐 정의야 앞에서 한번 했던 녀석들이니까 다시 정의하지는 않고요. 먹이 사슬만 좀 다시 표현 좀 해보겠습니다. 먹이 사슬은 이제 아까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죠. 풀, 메뚜기, 이제 뭐 개구리, 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먹이사슬은 사실 저렇게 보는 관점보다는 보통 어떻게 보는 게 좀 더 일반적이냐면, 아까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에 관한 얘기를 했었죠. 그 생산자, 소비자 관점에서 보는 게 좀 더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요 풀이 이제 생산자가 되는 거고요. 식물로서. 메뚜기 이제 풀을 잡아먹죠. 그래서 생산자를 잡아먹는 소비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렇죠. 얘가 이제 1차 소비자라고 부릅니다. 1차 소비자. 1차 소비자라고 부르고, 저 메뚜기를 이제 개구리를 잡아먹죠. 그럼 얘를 이제 2차 소비자라고 부릅니다. 소비자라고 부르고, 뱀 같은 경우는 2차 소비자를 잡아먹으니까 3차 소비자 혹은, 그렇죠. 얘를 보시면 여기서 끝나버렸죠. 그래서 얘를 혹은 이제 최종 소비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은, 종이 더 드릴까요? 네.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뱀이 항상 최종 소비자는 아니겠죠. 예를 들면 뱀도 매한테 잡아먹힐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차수 같은 게, 생산자는 절대적이에요. 왜냐면 식물에서 봐야 되는 거니까. 생산자는 절대적인데, 이 뒤쪽에 있는 소비자라는 개념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뭐 메뚜기가 사마귀를 잡아먹힐 수도 있죠. 그리고 개구리가 그 사마귀를 잡아먹을 수도 있죠. 그럼 개구리 그때는 몇 차 소비자가 돼요? 3차 소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대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먹이사슬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먹이사슬이 여러 개로 얼기설기 설키면 뭐가 된다? 먹이 그물이 된다. 그물처럼 이제 복잡해진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앞에서 했던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라고 얘기하면, 여기서 이제 생태 피라미드라는 걸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생태 피라미드라고 얘기하면, 피라미드가 뭐예요? 이제 위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는 걸 말하죠. 그래서 생태 피라미드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개체수를 많이 보고, 두 번째는 이제 생물량, 세 번째는 이제 에너지. 이렇게 세 가지를 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뭐 개체수가 됐던, 생물량이 됐던, 에너지가 됐던, 얘네가 다 어떤 형태로 생겼다? 피라미드 형태로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생각을 좀 천천히 해보죠. 개체수를 얘기하겠습니다. 개체수를 보시면 풀보다 메뚜기가 많을 리는 절대 없죠. 왜냐면 풀보다 메뚜기가 많으면 풀은 진작에 다 어떻게 돼버렸어야 돼요? 없어져서 멸종해버렸어야 됐을 거고, 풀이 멸종했다면 메뚜기도 살아갈 방법이 없었을 거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개체수를 생각을 해보시면 누가 제일 많아야 되냐면, 생산자가 제일 많아야 돼요. 그리고 이 생산자를 잡아먹는 그 다음으로 누가 많을 거다? 1차가 많겠죠. 1차가 그 다음으로 많을 겁니다. 1차. 그리고 2차는 1차보다는 더 적게 존재하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피라미드 형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체수를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근데 개체수로 보려고 하는 게 좀 불공평해요. 이게 뭐가 불공평하다는 얘기냐면, 뭐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해볼게요. 이제 앞에 여학생이 있는데 이 여학생이랑 선생님이랑 둘 다 한 명이죠.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1대1이니 공평하게 팔씨름을 하자 이랬어요. 뭐 팔씨름도 아니에요. 선생님이 그냥 씨름을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뭐 아이스크림 내기를 하자 그래요. 그럼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왜 불공평해요? 1대1인데. 성별이 다르지. 성별도 다르고 덩치도 다르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체수로 보면 조금 애매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풀이 아무리 많아도 뭐 민들레 한 송이와 토끼 한 마리를 비교할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야 이거는 좀 비교가 이상하다. 생물량이라는 걸 보자. 생물량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면적 대비 질량을 보는 거예요. 네가 그 생태계 안에서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보겠다는 겁니다. 요걸 이제 생물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제가 이제 뭐 1대1이라고 실험하자 그러면 불공평하고 민들레 한 송이와 토끼 한 마리를 비교하는 게 너무 불공평하니 그런 거 말고 생물량으로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생물량으로 보더라도 개체수가 사실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물량으로 갖고 오더라도 누가 많은 건 부정할 수 없다. 생산자, 아래쪽 라인이 많은 건 부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생물량으로 가져오시더라도 얘도 무슨 형태를 띌 거다? 무조건 피라미드 형태를 띌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피라미드 형태를 이렇게 무조건 띌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는 게 에너지인데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보면은 생물의 종류를 나눌 때도 양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에너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생산자라는 건 뭐예요? 양분을 스스로 합성하는, 광합성하는 생물을 말하는 거고, 소비자는 다른 생물을 잡아먹는 걸 말하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민들레가 뭐 토끼한테 잡아먹히려고 에너지 저장한 건 아니죠. 본인도 에너지를 써야 되죠. 맞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에너지도 누가 제일 많을 거고 생산자가 제일 많을 거고 그 생산자의 에너지 중에 일부를 뺏어서 누가 가져가는 거다? 1차 소비자가 가져가는 거다. 1차 소비자가 이렇게 가져가는 거. 그럼 당연히 2차 소비자도 누구 걸 조금 뺏어서 1차 걸 조금 뺏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2차 소비자입니다. 2차 소비자인데 여기서 조금 특이한 얘기를 할 거예요. 에너지에서 특이한 얘기 좀 하나 할 겁니다. 에너지에서 특이한 얘기 좀 하나 할 건데 무슨 특이한 얘기를 할 거냐, 여러분들 왜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다큐멘터리 보면 토끼가 나오는 장면을 보시면 토끼는 항상 밥을 먹고 있죠. 항상 입을 씹고 있죠. 왜 그러냐면 너무나 당연한 게 토끼는 우선 사방 천지에 널린 게 풀이죠. 그럼 항상 배부르게 먹을 이유가 없죠. 왜냐면 배부르게 먹었다가 나중에 뭐 호랑이나 쫓아오면 어떡해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토끼는 기본적으로 항상 밥을 먹고 있고 얘는 먹은 거를 막 엄청 효율적으로 사용할 이유가 딱히 없어요. 왜냐면 지천에 널린 게 풀이잖아요. 그럼 조금만 상위 포식자로 올라가 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토끼를 뭐 잡아먹는 하이에나가 있다고 해보죠. 하이에나는 이제 토끼를 잡아먹으면 되죠. 토끼가 막 사방 천지에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먹었을 때 효율이 어때야 돼요? 좋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뭐 이렇게 다큐멘터리 보면 사자 같은 경우가 사냥을 자주 해요, 안 해요? 자주 안 하죠. 암사자들이 이제 사냥을 나가게 되는데 뭐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 나가나? 막 이렇게 나가요, 사냥을. 왜냐면 얘네들은 우선 애초에 상위 포식자로 갈수록 먹을 수 있는 양이 점점 줄어들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애초에 자주 먹을 수도 없을 뿐더러 한 번 먹으면 에너지 효율이 엄청나게 높아야 돼요. 그래서 막 사자 같은 경우는 한 번 사냥에 성공하면 어떻게 해버려요? 며칠이고 그냥 딥이 자죠, 그냥 걔네들은.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에너지에 사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무슨 얘기를 하나 할 거냐면 좀 특이한 얘기를 하나 할 건데 상위 포식자로 갈수록 상위 포식자로 갈수록 에너지 효율이 증가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1차 소비자의 에너지가 100이래요. 이게 100이래요. 100이래요. 1차 소비자를 생산자의 에너지가 갖고 있다는 에너지가 100이래요.
그래서 저 100이라는 에너지 중에서 1차 소비자가 먹어서 얼마 에너지를 가졌냐면 10이라는 에너지를 가졌대요. 그럼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얼마입니까? 밑에서 받아온 게 에너지가 얼마고? 100이고. 물론 저걸 다 받아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가정을 해보자는 겁니다. 100이고 1차 소비자가 갖게 된 게 얼마니까? 10이니까 효율이 몇 %죠? 10%겠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2차 소비자로 올라갈 때는 반드시 에너지 효율이 어때야 된다? 높아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최소 누구보단 크게 와야 되냐면 1보다는 크게 와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1.5가 된다고 해보면 그럼 2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얼마예요? 그렇죠. 효율은 10 중에서 1.5를 먹은 거니까 얘는 15%가 될 겁니다. 그래서 물론 실제로 보시면 이렇게 크게 차이 안 나요. 뭐 얘가 한 10%면 얘는 한 10.1 정도밖에 안 되긴 해요. 하지만 어쨌든 상위 포식자로 갈수록 에너지 효율이 어떻게 돼야 된다? 무조건 증가해야 돼요. 왜냐면 구조가 상위 포식자로 갈수록 먹이 사냥이 쉽다 어렵다. 그럼 얘네들은 한 번 먹을 때 에너지를 최대한 많이 흡수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걸 이제 생태 피라미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를 안정적인 생태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정적인 생태계. 보기 좋다. 안정적이다.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메뚜기가 풀보다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유지가 안 될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저게 이제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생태 피라미드를 회복하는 걸 좀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생태계 평형을 회복하는 걸 조금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오늘 보실 마지막 내용입니다. 생태계 평형 회복이라는 건 뭐냐면 요게 이제 안정적인 형태인데 그게 뭐 개체 수든 생물량이든 에너지든 요게 이제 안정적인 형태일 텐데 요게 이제 모종의 이유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 개입이 있었을 수도 있고 뭐 화산 폭발 같은 게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시작을 이렇게 한번 해보죠. 1차 소비자가 증가해버렸다고 해보자. 1차 소비자가 증가해버렸다고 해봐요. 그럼 원래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가 예쁘게 나와야 되는데 1차 소비자가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1차 소비자가 이렇게 무슨 거의 생산자만큼 온다고 해보죠. 이렇게 와서 거의 생산자랑 1대1을 먹어버려요. 이렇게 생산자랑 1대1을 먹어버려요. 그리고 2차는 뭐 그대로 있겠죠? 이제 벌써 피라미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걸 생태계 평형이 깨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이제 얘네한테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볼게요. 1차 소비자는 2차 입장에서는 먹입니까? 포식자입니까? 먹이죠. 그럼 이거 먹이가 증가하는 거네요. 생산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포식자가 증가하는 거죠. 그럼 살기 좋다 나쁘다? 나빠진 거죠. 그래서 다음 순간에 이렇게 이 다음 순간에 어떻게 될 거냐면 2차는 어떻게 할 거다? 늘어날 거다. 2차 증가할 거다. 생산자는요? 그렇죠. 생산자는 감소할 거다. 그래서 뭐 이제 피라미드가 더 이상 뭐 형태도 찾아볼 수 없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2차가 있는데 2차는 완전 크고 그나마 비슷했던 1차도 줄어버리고 2차마저 늘어버리는 이런 형태로 가버린다는 거죠. 이런 형태로 가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 상황이 이제 1차한테 어떤 상황인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 상황이 이제 1차한테 어떤 상황인가 보면 1차 입장에서 2차는 먹이에요, 포식자예요? 포식자죠. 나를 잡아먹는 녀석이잖아요. 그러니까 포식자가 어떻게 버렸어요? 1차 입장에서 갑자기 포식자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먹이가 감소했죠.
이거 완전히 2배로 죽겠는 거예요. 2배로 죽겠어요. 2배로 죽겠어요. 그래서 얘가 확 줄어버립니다. 확 줄어버려요. 1차 소비자. 그래서 무슨 이제 피라미드 형태는 찾아볼 수도 없고 무슨 3등신처럼 이제 그냥 다 똑같은 크기 정도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1차 소비자가 준 거에 대한 영향을 또 2차와 생산자가 받겠죠. 이 차는 그럼 뭐가 줄어들어 버렸고? 먹이가 줄어들어 버렸고. 생산자 입장에서는 포식자가 줄어들어 버렸죠. 그럼 이 차는 살겠어요? 죽겠어요? 그럼 죽겠죠, 이거. 나 잡아먹는 애들. 아니, 내 먹이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 차가 감소해 버려요. 생산자가 어떻게 버릴 거다? 생산자가 증가해 버릴 거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제 피라미드 형태를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이제 생태계 평형을 회복한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고, 물론 이 과정에서 지금 보시면 생태계가 한번 무너지죠. 무너졌기 때문에 초기 피라미드랑 마지막 피라미드가 같은 사이즈인지 몰라요. 다만 피라미드 형태 자체가 안정적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안정한 생태계로 돌아오긴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서 아마 한 번 깨졌던 생태계는 피라미드 사이즈 자체는 작아졌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피라미드 형태를 유지해줌으로써 안정적인 생태계로 돌아오긴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생태계 평형을 회복한다라고 얘기하고, 이 예시를 하나만 좀 볼게요. 예시를 하나만 좀 볼 건데. 카이바브 고원이라는 곳에서 벌어졌던 이제 실제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예요. 그래서 카이바브 고원의 생명체를 볼 건데 총 3개를 볼 거예요. 어떻게 3개를 볼 거냐면 초원은 생산자겠죠? 그리고 사슴과 늑대를 볼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포지션이 늑대는 2차, 사슴은 1차, 초원은 이제 생산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볼 건데 이제 그래프를 보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여기 이제 그래프 내용을 모르시면 좀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래프 내용을 좀 보셔야 되는 게, 일반적인 그래프는요, 여기 한 칸 차이와 여기 한 칸 차이의 내용이 어때요? 일반적인 그래프는 0에서 1이 되나 2에서 3이 되나 내용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죠. 일반적인 그래프에서는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 카이바브 고원에서는 좀 그래프가 달라요. 무슨 그래프냐면 이게 지수 그래프입니다. 여러분들 지수함수 배우죠? 지수함수가 뭐예요? x의 1승, x의 2승, x의 3승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수함수 그래프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 카이바브 고원의 y축이 그런 경우인데, 여기가 이제 10의 0승이고 여기가 10의 1승이고 여기가 10의 2승이고 여기가 10의 3승이에요. 그럼 잘 봐야 돼요. 지수함수 그래프다 보니까 여기서 한 칸 줄어드는 거 얼마에서 얼마가 줄어든 거예요? 1000에서 100으로 줄어든 거 맞아요? 여기는 마이너스 900인 거 맞아요? 여기서 한 칸은요? 이게 10이고 10의 0승 1이거든요. x의 0승 1로 쓰니까 마이너스 9죠. 이게 지금 같은 효과가 아니에요.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카이바브 고원 그래프가 이 지수함수입니다. 그래서 옆에 이제 숫자가 1, 2, 3, 4, 5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단순히 1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는 한 칸 한 칸이 떨어질 때마다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카이바브 공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사슴을 좀 보호하려고 늑대 사냥을 허용해버려요. 늑대 사냥을 허용해버립니다. 그럼 늑대가 어떻게 하겠어요? 개체수가 줄어들겠죠. 근데 이게 그냥 줄어드는 게 아니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줄어듭니다. 이게 늑대예요. 늑대가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어요. 거의 뭐 1000마리, 10,000마리 사이 규모 있다가 거의 뭐 한 10마리에서 뭐 2, 30마리 남을 정도로 엄청나게 줄어버려요. 그럼 당연히 2차 소비자가 확 줄어드니까 누가 확 늘어버렸겠어요. 1차 소비자인 사슴이 빨리 할게요. 1차 소비자인 사슴이 확 늘어요. 근데 사슴이 늘어나니까 누가 팍 죽었겠어요 또? 초원이 팍 죽었겠죠. 초원이 팍 죽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슴이 2차 소비자의 감소로 빠르게 증가하다가 먹이가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먹이가 없으니까 사슴도 이게 같이 박살이 나요. 이렇게 사슴도 같이 박살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전반적인 생태계가 다 어떻게 됐어요? 규모가 다 다운그레이드 돼버렸죠. 심지어는 이거는 회복도 못했어요. 완전 다 박살이에요. 다 박살이어서 나중에 이제 사슴도 다 죽고 초원도 다 죽고 이제 완전히 엉망진창이 된 건데, 이 카이바브 고원은 이제 결론은 뭐냐면 생태계 평형이 깨진 예시냐 이렇게 물으면 카이바브 고원에서도 어쨌든 결론은 뭐라고 지을 거냐면 시간이 아주 많이 필요하지만 어떻게 할 거다? 회복할 거다. 요게 비슷한 사례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뭔지 알아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상황이 조금 다르긴 한데 우리나라 외래종 도입의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우리나라에 원래 없다가 데리고 들어온 거 황소개구리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 아마 초등학생 때까지 많이 들었을 거예요. 황소개구리가 우리나라 다 생태계 망친다고. 왜냐면 황소개구리를 왜 들여왔는지는 알아요? 요즘에 흑백요리사 봤어요? 흑백요리사 안 봤어요? 뭔지는 알아요? 요리하는 프로잖아요. 그 다이닝 중에 이제 최현석 셰프라는 사람이 다이닝 가보면, 저도 이제 유튜브에서 본 건데, 메인 디쉬 요리가 나오면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메인 디쉬를 뭘로 쓰는지 알아요? 소고기를 많이 써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나라 아쉬운 역사인데, 우리나라 일제강점기를 거쳤잖아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사실 품종이 좋은 생물종은 다 일본한테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얘기하는 뭐 한우도 사실 일본이 고배규라고 하는데, 일본 소 그 품종 개량할 때 우리나라 소를 다 갖다 써버려요. 사실 우리나라 지금 남아있는 소도 그렇게 좋은 품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품종들 다 봤을 때 우리나라는 사실 음식 문화가 발달하기는 어려운 나라예요. 왜냐하면 음식 문화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품종 개량에서 시작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품종 개량을 일제강점기가 꽤 길었잖아요. 그 사이에 너무 수탈의 역사가 길어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음식의 문화가 되게 발전하기 힘든 구조예요. 악구조인데, 초이닷에 가면은 메인 디쉬로 뭐가 나오냐면 개구리 다리 요리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최현석 셰프의 주장은 뭐냐면, 개구리 다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이제 하대를 받지만 외국 나가면은 되게 메인 디쉬로서 다룰 수 있을 만큼 맛도 좋고 이제 먹을 만한 요리다. 그래서 실제로 먹어본 사람들 평을 들어보면 모르고 먹으면 닭고기랑 거의 비슷하대요. 그 먹는 그거는. 근데 이제 사실 알고 먹긴 좀 힘들죠. 그래서 이제 황소개구리가 어떻게 들어온 거냐면, 개구리 이름이 황소잖아요. 그러니까 개구리인데 사이즈가 어때요? 크죠. 그래서 원래 식용으로 우리나라에 데리고 왔던 개구리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막상 먹어보니까 뭐 개구리를 어떻게 먹어요? 그리고 이제 맛도 별로 없고 하니까 이제 뭐 들여왔는데 어떻게 해요? 뭐 이거 다 죽여요? 그 죽이는 것도 돈이니까 이거 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래종이 된 거고, 얘가 개구리인데 사이즈가 크죠. 개구리는 뱀한테 원래 먹혀야 되는데 개구리가 벌레 잡아먹듯이 황소개구리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누구를 자꾸 잡아먹는, 토종뱀들을 다 잡아먹어요. 벌레 잡아먹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외래종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근데 요즘 황소개구리 뉴스에 나오는 거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왜 요즘 황소개구리 뉴스에 안 나오는지 알아요? 외래종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이 생태계는 지금 보시면 1차, 2차, 3차 이렇게 소비자가 쭉 있죠. 이런 걸 이제 저런 걸 이제 생태계 안에 존재한다고 하는데 외래종은 저 안에 없던 생물이죠. 바깥에서 데리고 왔으니까 천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는 눈에 보이는 거 다 먹으면서 얘를 잡아먹는 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태교란종이란 말을 쓰는 건데 이 황소개구리가 그래도 우리나라 지금 들어온 지가 엄청나게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얘 맛을 알아버렸냐면 우리나라 새 중에 외가리라는 새가 있는데 이 외가리가 황소개구리 엄청나게 좋아해요. 특히나 어떤 황소개구리 좋아하냐면 덩치가 큰 황소개구리 좋아해요. 그러니까 덩치가 큰 황소개구리는 다 누가 자꾸 먹어버려요. 외가리가 자꾸 먹어요. 그럼 황소개구리는 여러분들 이제 진화에서 배웠던 거 진화의 방향이 어디로 가버려요? 크기가 작아지는 데로 가버리죠. 황소개구리 사이즈가 작아지면 더 이상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그게 황소개구리 상태예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태계는 이제 엄청 오랜 기간이 필요하긴 하나 어쨌든 회복은 해나갈 것이다 까지가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판서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